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요, 2주 동안 2017년도 결산 특집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요,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다음 주는 다시 보고 싶은 인물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2017년도 진짜 어느 때 해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여성 직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데요. 그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민지 씨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결산한다는 것은 일단 옛 것을 좀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도약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다 같이 힘내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말씀대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상담 전문가 이수연 소장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성들의 희노애락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오키맘연구소 이수연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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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올해도 벌써 결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할 때마다 어떤 성적표를 받아보는 그런 느낌일 텐데 시청자분들의 성적표도 좋기를 기대하면서 올해 한번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월화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장성민 기자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요, 지난 1년 동안 다뤘던 일반 직업과 도전 직업 중에 이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를 선정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은 경력 단절 여성 추천 직업과 공공사회 서비스 특집에서 다뤘던 직업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를 선정해 살펴봅니다. 네. 예, 수요일은 중장년 추천 직업과 추석 특집에서 다뤘던 직업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를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17년도 결산 특집 오늘의 이야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올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17년도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특집을 포함해서 지난 1년 동안 다뤘던 직업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혹시? 네. 일단 많다. 많은데. 네, 바로 네. 53개라고 합니다. 저희가 많네요. 진짜 매주 네. 쉼없이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직업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한 해를 결산을 하는 자리잖아요, 네, 네. 오늘이. 2017년도를 되돌아봤을 때 다들 1월에 좀 다짐했던 목표 있으실 거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이루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총 3개를 다짐을 3개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 직업방송에서 신인상을 신인상? 신인상을 수상한다라는 게 목표였고요. 네. 그게 아주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율은 아직까지는 제로로 되어 있고요. 저도 그 상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경쟁자가 알게 모르게 노리고 혹시 있었어요. 장 기자님 저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아니 그 저는 뭐 선생님은- 신인상은 아니고 뭐 여우주연상 그 정도? 그러면 네. 저만 신인상을 생각하고 있었더니 경쟁자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2020 이제 네. 회사를 올해 이제 세우면서 이제 목표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아주 목표 가기까지는 한 3년 정도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흑자를 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100% 이제 와. 목표를 했고요. 마지막 네.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직업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뭐 약간 지연은 됐지만 네. 한 70% 정도 달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올 한 해 목표 세운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은 얼마나 이루셨나요? 저도
제가 이제 1월에 세웠던 계획은 저는 한 98% 정도는 거의 다 완됐네요.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았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일단 저는 가장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도 잡아봤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거. 네. 일단은 이제 겉에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작년에 비해. 네, 네.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런데 보입니다. 그쵸. 예, 네, 예.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예. 그리고 제가, 우리 그녀가 돌아왔다도 일단 오래 가보자. 근데 벌써 1년을 제가 꽉 채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녀가 돌아왔다도 그렇고, 이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을 건 방송을 하나 만들자라는 게 사실 제 목표였는데, 아세요? 제 이름 건? 그럼요, 알겠죠. 네. 저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수연은 이제 워킹맘 토크쇼라고 제 이름 건 토크쇼도 만들었고, 또 마지막 하나가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해 아이의 관심사, 이거를 이제 좀 나중에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주자는 게 사실 1월 달에 세운 목표였는데, 뭐 너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야구 선수로 그 길을 제가 이제 터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세운 거는 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만족스럽다. 네, 한 2% 정도 뭐 남편의 사랑? 뭐 이런, 그것만 조금 더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 또 박수 이것도 한번. 박수 한번 치죠. 장 기자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공교롭게 3가지 정도. 원래 작가님께서 상상사. 그렇게 뽑아주셨나 봐요. 작가님 3가지를 하라고. 그래서 1월 달에 생각해보면 3가지 정도였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가족이 이제 아들이 작년 그쵸. 12월에 맞아요.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근데 올해 건강하게 잘 커져서 이 가족의 건강을 좀 맞아. 목표로 삼았는데 잘 컸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 대한 욕심이 항상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다가 네. 올해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학업에 충실하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제가 직업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를 좀 많이 쓰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맞아요. 좋은 환경도 맞아요. 있고 나쁜 네, 환경도 네. 있는데 이제 언론의 특성상 안 좋은 점을 자꾸 부각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남은 기간 동안에 몇 개라도 더 기사를 좀 써볼 생각입니다. 네. 네. 파이팅입니다. 아유, 네. 장 기자님도 박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장 기자님 말씀대로 좀 직업 관련 좋은 뉴스 우리가 네.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네. 있었으면 좋겠고 네. 민지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공교롭게 3가지는 이거 다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자. 네. 이제 체력을 좀 기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초에 목표를 좀 했었는데 가다 말다 합니다. 운동. 가다 말다. 네, 가다 그래서- 말다. 그것도 어디예요? 운동을 그럼. 하겠다는 목표는 한 80% 정도 그래도 달성을 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뭐 필라테스도 하고요. 수영, 요가 다양하게 좀 하고 진짜?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보통 한 가지 하는 하나만 거고. 좀 제대로 하셔도 좋아요. 꾸준히. 아니, 저는 필라테스 하는데 하드웨어가 이제 제 필라테스 운동하는 그럼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골프도 이제 좀 배워볼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2번째로는 이제 제가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저희 가족에 제 동생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부가 저한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에 원래 4명이었는데 이제 5명이 된 아니, 거예요. 그게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족들한테 잘하자. 잘하자. 가족들한테 좀 잘하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도 뭐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물어봐야죠. 본인이 될지 잘했다 생각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방송을 즐기면서 하자, 재밌게 하자라는 목표를 올해 초에도 세웠었는데 사실 저는 이 그녀가 돌아왔다 같이 하면서 특히 세 분과 함께 해서 너무너무 즐겁게 방송을 해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2017년의 목표를 뭐 거의 다 달성했다고 봐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목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여성 취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2017년도에 여성 취업 관련해서 긍정적인 키워드 하나씩 선정을 해주신다면 어떤 키워드 선정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도 그래도 좀 크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전 중장년이라는 키워드를 중장년이라는 키워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여성 관련된 모든 것들이니까요. 불과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중장년층에서 취업을 한다. 또 여성분들이 취업을 한다. 참 쉽지 않은 네, 네.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또 갑자기 이 직업에 이제 도전하는 분야들도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폭넓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뭐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중년층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여성분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만큼 또 여성분들의 전문성이 키워져서 그 분야에서 또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중장년이라는 긍정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중장년이라는 긍정적 키워드. 이수연 소장님은 어떤 긍정적 키워드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다양화. 다양화. 네, 단어를 저는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예전에 우리 중장년 여성이 우리 박사님들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사실 손에 꼽히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직업군들을 보면 내가 그동안의 육아와 가사를 했던 경험이 직업군으로 하나 또 세분화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의 취미였던 부분이 또 직업군으로 자리 잡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4차 혁명에서 거기에 생겨난 또 새로운 직업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 중장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다양화됐다. 그래서 저는 다양화라는 단어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저는 유리천장. 유리천장. 사실은 그 뜻 자체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뭐 1년, 1, 2년 사이에 유리천장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만큼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꼽아봤고요. 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2022년까지 공무원 중에 이제 여성의 비율, 고위공무원 중에 여성의 비율을 10%로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도 20%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한 건데 이런 수치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부가 발표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런 목표치도 발표하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인 키워드로 유리천장 꼽아봤습니다. 네. 긍정적인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2017년도 여성 취업 관련해서 부정적인 키워드를 꼽는다면 어떤 키워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아우, 발음이 아주 그냥. 그 이제 기술을 제가 좀 놓고 있는데 여성분들의 이제 취업 분야 중에서 제일 회피를 하고 선호하지 않는 분야가 바로 IT, ICT 분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의 발달이 되고 앞으로의 다양화가 되고 이런 전문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여성분들이 가진 섬세함과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융합이 돼서 뭔가 이제 선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수작업, 뭐 공예, 이러한 이제 사람과의 대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사람 중심으로만 움직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기술 분야로의 참여율은 점점 떨어질 수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분야의 양극화. 그러니까 남성분들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와 여성분들이 참여율이 떨어지면 아까 우리 뭐 장 기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위 임원이라든지 여성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찌 보면 대립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로우 스킬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리천장 아까 깨고 여성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술 분야로의 여성 참여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측면입니다. 부정적 키워드 이수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82년생 김지영으로 꼽아봤습니다. 올 한 해 진짜 화제가 굉장히 핫한 또 소설책 중에 한 권이죠. 그래서 제목인데 우리 이제 장 기자님이 유리천장 말씀하셨지만 이제 긍정적인 키워드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이 유리천장을 깨다 안 돼서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됐잖아요. 뭐 5명 중에 한두 명은 뭐 집에 있다 뭐 이런 통계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논의는 굉장히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여성들이 이런 유리천장 아니면 사회적 편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으로 저는 꼽아봤습니다. 장 기자님은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기업들의 소극적인 채용 계획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 기업들의 어떤 채용 계획
직업들은 좀 소극적인 면이 많다라는 어떤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한 조사에서 15대 그룹 중에 6곳이 아직까지 내년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네, 못했다라고 맞아요. 네. 하고 있고요. 응답한 9개 그룹 중에 8개 그룹이 채용 계획을 올해와 유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채용에 있어서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물론 기업의 입장과 기업의 어떤 것들도 고려해야겠지만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채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면 좋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이 기업들의 소극적인 채용 계획을 부정적인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네. 네. 좀 경제 상황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기업들의 채용 계획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첫 번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첫 번째 직업은요, 바로 캘리그라피 강사입니다. 저희가 세 분에게 다시 보고 싶은 직업 5개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유일하게 세 분 모두 선정하신 직업이 바로 캘리그라피 강사입니다. 이 캘리그라피 강사를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조 박사님께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이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 저 역시도 이제 서예를 했었고, 네. 이 글씨가 이렇게 직업화가 된다라는 것을 맞아요. 저는 정말 예전이었으면 됐는데 지금 너무 안타까워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글씨가 작품화가 되고 작품화가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취미로 해도 되는 것을 직업화가 됨으로써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상품화가 가능했다는 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샀던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려운 한문을 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재미나게 또 자기의 개성에 맞게끔 또 이거를 작품화시켜서 풀어놨다. 또 예술적인 가치를 높였다라는 측면에서 이 캘리그래피 강사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네. 선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조 박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 게 네. 우리 그녀가 돌아왔다 항상 그 직업 명을 네. 조 박사님께서 적어주시잖아요. 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 글씨체가 매번 바뀔 때마다 저는 조 박사님이 저런 재능이 그렇죠. 있으신지 매번 설마. 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예. 이 캘리그라피 강사를 선정하신 이유 이수연 소장님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평소에 손글씨 편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한테도 항상 저는 예전 아날로그적인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평소에 너무 하고 싶었던, 배우고 싶었던 게 사실 캘리그래피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간 제가 도전할 거예요. 네. 강사로 할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제가 분야였는데 네. 또 이렇게 직업군으로 나와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나의 그 감성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너무 그럼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IT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뭔가 감성, 공감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 있는 직업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장 기자님요? 예,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중장년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중장년 여성분들이 도전했을 때 어떤 가사와 병행할 수 있다는 네, 장점이 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취미를 살려서 어떤 직업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규모 창업과도 연결할 수 맞아. 있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도전해보기 네. 쉬운, 도전해볼 만한 어떤 가치가 그쵸.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선정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도 좀 많은 여성분들이 이 캘리그라피 강사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캘리그라피 강사를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를 한번 꼽아볼까 하는데요. 캘리그라피 강사는 뭐뭐다. 뭐라고 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캘리그래피 강사는 글씨를 만드는 예술가다. 글씨를 만드는 예술가다. 예. 우리가 뭐 컴퓨터로만 글씨가 이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글씨를 예전에는 딱 서예를 보면요. 이게 잘 쓴 글과 못 쓴 글이 딱 구분이 돼요. 정확하게. 남들은 뭐 지렁이가 굴러가고 있네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딱 보면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한글 같은 경우 지금 캘리그래피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했을 때는 이거가 개성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잘 썼다 못 맞아요. 썼다를 표현을 네, 이야기를 맞아요.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악필이었는데요.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진 분야가 바로 맞아요, 캘리그래피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방송편에도 유현덕 강사님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잘 쓴 글씨도 없고 못 쓴 글씨도 없다. 네. 개성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글씨를 만드는 예술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 소장님은요? 네, 저는 캘리그래피 강사는 사랑의 큐피트다. 사랑의 네. 큐피트다.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네. 꼽아봤고요. 한 가지는 우리 캘리그래피 이걸 통해서 이게 굉장히 따뜻함과 위로를 주잖아요. 이 맞아요. 글씨가. 그래서 일단은 나도 그렇고 나의 따뜻함과 이 마음이, 감성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좀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또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뜻함과 위로를 전달하는 일단 사랑의 큐피티라는 의미의 한 네. 가지였고, 또 한 가지는 한글을, 안 그래도 우리 한글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칭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름다운 한글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거는 수출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사랑의 큐피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저는 촛불 하나. 촛불 하나. 네. 사실 어둠이 한석봉? 한석봉은 생각 못했고요. 사실 이제 어둠이 있는 곳에 촛불 하나가 있으면 그게 이제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빛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손글씨가 많이 퇴색이 맞아요.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어떤 캘리그라피 강사라든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손글씨의 그런 아름다운 네, 미를 네, 살려갈수록 그런 것들이 점차 빛을 많이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촉불 하나 네. 뽑아봤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시인 같아요. 뭔가 오늘따라 최근에 유난히. 들었던 가슴에 팍 와닿는 촛불 하나. 네, 이렇게 세 분께서 직업 키워드로 캘리그라피 강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캘리그라피 강사 직업을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다 동일한 의미이긴 하지만요. 실제로 뭐 학력에 대한 기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없죠. 그리고 잘 쓰고 못 쓰다 없지만 그래도 직업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 자기 작품에 대한 검증, 또 입상, 그다음에 자기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한테 자기한테 와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렇죠.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만족하고 끝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작품성 활동 이런 부분을 해서 항상 자기의 직업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소장님은요? 네, 저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취미로 끝날 수 있고 이게 이제 직업으로 확장이 되냐 그렇죠. 아니냐는 이제 자기의 어떤 브랜드 파워, 네. 브랜드 강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관리도 중요할 거고 개인 브랜드 홍보도 중요할 거고 왜냐하면 여러 기관에서 캘리그래피 강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내보내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한 명의 주인공이 되려면 나만의 파워 브랜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이 직업이 뭐 글씨만 내가 이렇게 잘 쓴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우리 직업인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사진 기술도 좀 배우면 효과적이고 포토샵도 이왕이면 배우면 좀 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데 네. 도움이 되기 네. 때문에 내 글씨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공부도 네.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캘리그라피 강사들이 어떤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많이 강조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돋보일 때 더욱더 빛을 발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아니면 대중성 이런 것들을 조금 외면하고 너무 독창적이거나 너무 창의력만 강조하면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휘할 때 더 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그런 쪽으로만 너무 치중하면 그게 이제 역효과가 네.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직업 캘리그라피 강사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두 번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두 번째 직업은요,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조재한 박사님과 이수연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직업인데요. 특히 이 직업은 이수연 소장님께서 1순위로 선정하신 네.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 선정하신 이유를 조 박사님께 먼저 들어볼게요. 앞서서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부정적인 키워드 중에 제가 테크놀로지 기술 분야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동일한 맥락에서 좀 보게 되는데, 일단 여성분들의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죠. 네. 이거를 기술적인 분야로 이렇게 결합시키고, 네. 이 결합을 시켜서 기술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네. 이것을 양성시킬 수 있는 교육을 네.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육성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보고 새로 뭐 날 코딩을 하면서 배워라 네. 라고 한다면 어차피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시키는 분야가 되는데, 네. 그것을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패키지화된 거를 모듈을 가지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느냐. 네. 저는 그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신선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밝은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1순위로 선정하신 이수연 소장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딱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네. 이야기하는 이 현 시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요. 현재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교육 의무화, 코딩 네. 교육의 의무화, 이제 중고교부터 시작하고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필요한 교육들이 시작이 되면 더 많이 이제 수요가 또 네.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전망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직업을 가진 내 아이가 어리다면 내 아이한테도 미리미리 내가 배운 거를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인재로 좀 육성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저는 일단 트렌드 또 미래를 고려해서 일단 1순위로 꼽아봤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는 뭐뭐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미래 직업을 만들어내는 선구자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스 코드를 이렇게 다 일일이 하면서 네. 코딩하는, 이거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부분이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났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패키징화 돼가지고 모듈화되고 그것을 말 그대로 블록화 형태로 시켜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네. 이게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가 이 여성분들한테 접근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여성분들의 이제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미래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아이들을 이렇게 육성시키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게끔, 또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 직업을 만들어내는 선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수연 소장님께서는 어떤 키워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직업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 간에 이렇게 소통하려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물과 인간의 이제 서로 맞습니다.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모든 게 언어화 시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단순히 손동작이 아니라 생각하는, 내 생각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언어를 만들고 생각하고 뭔가를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이 굉장히 아이들도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워낙 이 스마트한 이 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심심할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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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이 중장년 네, 여성분들 네. 더 특히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어려울 거부감이 것 같고 어려워요. 들거나 아니면 맞아요. 낯설거나 맞아요. 두려움을 갖기 쉬울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현장에서 활용하는 그런 기술, 그런 측면도 물론 조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이 맞습니다. 분명히 많고, 그리고 교육 대상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장년 여성분들이 충분히 도전해보면
어떤 네.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직업 키워드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선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저도 교육을 한번 가보면요. 이게 코딩법도 여러 가지가 네. 있고 네. 그에 대한 뭐 버전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게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만 도태된 예전 거를 가지고 맞아요, 교육을 맞아요. 시키면 이건 완전히 그냥 옛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한 가지 배운 거를 가지고 계속 써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가 우물 안에 갇혀서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신기술에 대한 트렌드,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내가 또다시 힘들지만 또 새로운 선두를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고 각성하면서 이 직업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이 소장님은요? 네,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는 뭐 정답이 없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표현을 그쵸. 하잖아요. 없는 거, 무에서 이제 유를 창출한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 이제 우리가 교육자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가면 굉장히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워낙 우리보다 빠르잖아요. 많이 그리고 빠릅니다. 워낙 잘하기도 하고. 네. 근데 평소에는 왜 이게 오해 중에 하나가 그냥 컴퓨터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일각에서 부모들이 아우 그게 뭐 맨날 집에서도 하는 컴퓨터 뭐하러 하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서 못하게 한 거를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좀 평소에 자제력을 잃고 애들이 막 지나치게 하는 거를 또 통제가 어려워서 오히려 많은 수업이 좀 어려움을 좀 빚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법들,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은 흥분하면 애들이 굉장히 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 좀 다루는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빨리 받아들이고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쌤 옛날 건데요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자기 개발이 굉장히 네, 중요한 어떤 직종의 하나인가 네. 직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분야이거든요. 그리고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지만 어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대면했을 때 충분히 어떤 지식적인 전달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어떤 지식을 쌓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네. 되는 직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세 번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세 번째 직업은요, 바로 반려동물 관리사입니다. 조재한 박사님과 장성민 기자님께서 모두 세 번째로 선정해 주신 직업인데요.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경제연구소 이제 반려동물 시장 전망 이제 조사 자료를 자꾸 보게 되면요. 네. 2017년도 올해 2조 한 8천억 정도 규모가 2020년도 약 한 3년 후에는 5조 8천억, 약 한 3배 이상의 이러한 신산업 분야로 이제 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성장세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사건들도 굉장히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만큼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고 또 핵가족과 또 개인 1인 가족 구조 형태들이 너무 많다 네, 보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이 반려동물, 이 관리사 부분들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 기자님께서 선정하신 이유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늘면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수요가 자연스럽게 네,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라든가 주변의 환경을 좀 봐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도 증가하고 있고 그에 종사하는 어떤 수도 많이 필요로 하고 네. 있는 어떤 현 시대의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수요에 못 미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어떤 산업 현장이라든가 네, 이런 네, 곳에 맞아요. 인력이라든가 어떤 장비나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쪽으로 좀 도전해 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선정하게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 관리사를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 반려동물 관리사는 뭐뭐다,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반려동물 관리사는 가족이다. 가족이다. 네, 이렇게 한번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1인 가족 증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족 간의 만남의 시간들도 굉장히 부족한 네. 지금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노인 이제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령화 시대에 결국은 가족과 가족이 만남을 못 가지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로서 어찌 보면 대리만족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연결시켜주는 가족과 가족을 연결시켜주는 이 커넥터 역할로서 하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족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수연 소장님은 어떤 키워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자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뭐 1000만 명 시대, 뭐 네. 반려동물 양육자가 1000만 명 시대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심각한 거는 유기동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사건 사고도 워낙 많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문화, 이렇게 약간 과도기적이 있는 지금 그쵸.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꾸 지도사들이 중간에서 이런 문화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 동물관리법도 그렇고 법으로도 아직 굉장히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적이건 문화적이건 인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성숙된 문화가 자리 잡을 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자로 꼽아봤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예, 제가 꼽은 키워드는 반려동물 관리사는 신호등이다. 신호등이다. 네. 사실 이제 교통 상황에서 신호등이 없으면 굉장히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고 그쵸. 굉장히 혼잡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 딱 그 시점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패티캣 네, 캠페인을 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네, 해요. 네. 왜냐하면 사건 사고도 늘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인구도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착하고 서로 간의 어떤 예의라든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율해주고 뭐 그리고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문화를 정착해 나아가는 데에 어떤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호등이다라고 꼽아봤습니다. 아우, 장 기자님이 굉장히 또 멋있는 키워드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이 직업이 반려동물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다양한 반려동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 종류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관리사분이 모든 이 반려동물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사전 학습에 대한 지식이 좀 떨어진다든지 네. 미리 그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익히지 못한다면 본인이 오히려 또 사고를 당해서 그 일에 대해서 직업의 수명을 못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한 요즘 또 맹견 이런 네, 부분들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훈련을 통해서 자기도 수치를 하지 않으면 네. 막상 가가지고 관리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사건들이 네.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공부를 통해서 관리사 역할을 하십사 저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소장님은 어떤 점 주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반려동물 관리사가 저 뭐 강아지 너무 좋아요, 고양이 너무 좋아요. 이거 좋아하는 걸로 시작하면 안 된다. 맞아요. 사실 이것도 직업군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쵸. 뭐 펫시터도 있고 뭐 위생관리 쪽도 있고 행동교정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단순하게 전 동물을 좋아해서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어떤 분야가 있고 과연 내 성향에는 어떤 분야가 더 적합할지 나는 요리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반려동물의 뭐 간식이라든가 그쵸. 음식 만드는 걸 뭐 들어가신다든가 그러니까 나의 성향과 직업군들을 좀 다양하게 세분화된 이 직업군을 좀 보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좀 더 즐겁게 몰입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저는 일단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렇죠. 이 크게 생각해서 진입하면
약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업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세분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고양이랑 개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또 맹견이라든가 아니면 맞아요. 애완견 이런 식으로 네, 세분화가 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진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어느 쪽으로 세분화해서 특화를 시켜야겠다라는 네. 어떤 반드시 그런 어떤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현장에서도 더 어떤 핵심 어떤 인재로서 핵심 직업인으로서 어떤 자기의 어떤 면모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려동물 관리사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세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네 번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네 번째 직업 바로 요가 지도자입니다. 조재한 박사님께서 1순위로 선정하신 직업이기도 한데요.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일단 뭐 실제로 여성분들이 건강, 미용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운동도 네. 하고 이제 막 찾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가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실제로 우리가 뭐 필라테스 지금 하고 계신 소장님도 네, 네. 또 그다음에 민지 씨도 하지만 그 부분도 결국은 요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요. 많이 이제 네. 퍼져 나왔고요. 또 인도에서의 전통적인 이러한 명상과 신체 건강 이 조화를 이룬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가 지도자가 이제 굉장히 성행됐고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가급적하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에 추운 곳이나 더운 곳이나 실내든 실내든 어디서나 이렇게 부드럽게 네. 심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건강을 챙기면서 직업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서 제가 요가 지도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요가 지도자를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요가 지도자는 뭐뭐다 정의해 주신다면? 좀 과하게 제가 좀 이걸 넣었는데요. 요가 지도자는 의사다. 너무 과하지 않나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넣냐면요. 이게 이제 정신건강, 의학 이런 걸 다 빼고 맞아요. 실제로 보면 의사 면허증하고 전문의 자격증이 없을 뿐이지 실제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진단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같이 이걸 호흡해줄 수 있는 어찌 보면 간호 역할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쵸. 처방만 안 내려졌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의사다라고 했는데요. 네. 일단은 뭐 호흡법하고 그다음에 뭐 아사나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근육 이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두뇌 건강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몸을 유연하게 한다는 걸 떠나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을 관여하기 때문에 의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수연 소장님 말씀 좀 네.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의사는 너무 과격하니 저를 살짝 저는 이제 유연하게 포장해서 저는 몸과 마음의 수련자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요가의 기본이 이제 척추, 그렇죠. 이제 골반, 비틀어진 거를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반듯하면 사실 정신도 굉장히 맑아지고 또 정신이 맑아지면 몸까지 밝아지고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생각도 너무 많고 쉬고 있는데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어서 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 네.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요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몸과 마음의 수련자다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제가 꼽은 거는 요가 지도자는 친구다. 친구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요가 지도자 살펴봤을 때 두 가지가 좀 기억이 남는데 네. 첫 번째는 외국 사례이긴 한데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요가 지도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게 이제 직업으로 접근했을 네, 때 네. 그거를 100세 넘게까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요가라는 어떤 친구라는 생각으로 지도도 하고 자기 수련도 하기 때문에 저는 100세까지 충분히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이제 직업인분 나오셔서 아마 하셨던 얘기 같은데 꼭 날씬하고 이쁜 분들만 요가 강사를 하는 게 아니다. 네. 중장년 여성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중장년 여성분들도 자신이 친구처럼 요가를 즐기면서 어떤 강사로 어떤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육아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지도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주의해야 할 점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너무 이제 몸매 관리, 그다음에 외모 지상주의 교조로 해서 딱 보면 저분은 뭐 넘어갈 수 없는 면사벽처럼 보이는 이런 요가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계세요. 네. 아까 전에 장 기자님 말한 것처럼 꼭 몸매가 너무 좋아야지 뭐 이렇게 이뻐야지 이렇게 요가 지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의할 점은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회원 모집하기 위한 용어로만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연의 실력에 대한 그 심화 과정으로서의 코스로 올라가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그냥 네, 네. 자격증 관리 이 구조로만 간다면 나중에 오래 회원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직업 생활도 금방 끊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장님은요? 네, 사실 요가 지도사가 내 건강도 챙기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이 요가는 사실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뭐 할 수 있어, 오히려 이제 극복할 수 있어. 그래서 더 이제 무리수를 둬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실 이게 몸을 만진다는 거, 특히 다른 사람의 틀어진 몸을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교정해 주겠다고 무리하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뼈 맞추는 것처럼 우두두. 동네에 한 분씩 계시죠? 아니 계십니다. 예, 몸을 이렇게 자세뿐만 아니라 호흡까지도 좋은데 교정을 해주려고 무리수를 두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허리나 무릎에 일단 무리가 없는지 체크하시고 다른 사람을 몸을 너무 함부로 그렇게 이게 다 과학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두둑 소리 나게 이렇게 맞추면서 오히려 더 악화되게 네. 만들지는 않으시는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 어떤 점 말씀해 주실 수 저희 있을까요? 와이프가 요가를 이제 시작한 지 한 출산 후에 하셨어요? 선택을 요가를 선택해가지고 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여유도 네. 있고 요가를 하면서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맞아요. 시간도 있고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 이 요가 지도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도전하는 시점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어떤 직업에 대한 도전이 너무 강박으로 다가오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그 요가의 본연의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 사실 요가는 그런 매력이 충분히 있는 맞아요. 운동이잖아요. 네. 그런 매력을 자신이 느낀 다음에 네. 지도를 했을 때 또 그런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떤 조급함이라든가 여유가 없이 그 강사에만 맞아요. 도전하면 네.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요가 지도자 직업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마지막 5번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마지막 5번째 직업은요, 바로 아동 요리 지도사입니다. 장성민 기자님께서 1순위로 선정하신 직업인데요.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장성민 기자님께 들어볼게요. 네, 제 또래 주변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다. 그렇죠. 네. 회사에서 출산 때문에, 결혼 때문에 네. 회사를 잠깐 쉬었다가 제2의 직업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네. 시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권해주는 게 아동 요리 지도사 괜찮더라, 한번 네. 해봐라. 근데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라든가 아니면 근무 시간의 어떤 규칙적인 것. 네. 그리고 이제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아동 요리 지도라고 하니까 이제 주부들이 거부감이 좀 덜하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어떤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아동 요리 지도사를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동 요리 지도사는 뭐뭐다. 뭐라고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아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아동 요리 요리사는 눈높이 교육이다. 눈높이 교육이다라는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음식, 아까 장 기자님 이야기인 것처럼 이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솔직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먹고 싶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놀이로 이렇게 해서 다른 먹거리의 이러한 식생활에 관련된 네. 부분을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 접근할 것이냐, 이거가 같이 혼미돼야 되는 이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만드는 거랑 또 애들이 또 그거를 갖고 흥겹게 놀이를 통해서 또 자기가 편식했던 거, 또 좋아하지 않았던 네.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이제 음식을 접하게 됨으로써 먹어보는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서 눈높이 교육이다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아동요리 지도사는 뭐뭐다. 이수연 소장님은요? 네. 아동요리 지도사는 오감을 자극시키기에 좋은 직업이다. 네. 사실 우리가 요리할 때 이것도 이제 창의력이 이제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제 이게 오각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보고, 느끼고, 맛보고, 듣고 이 모든 게 아이들의 정서적인 뭐 발달은 물론이고 뭐 두뇌 발달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직접 여기서 이제 보고 만지고 내가 요리했던 이 식재료에 대한 아이들의 거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이들이 나중에 안 먹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감을 자극시키는 직업군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오감 네. 자극 시켜주는 직업이다라고 저는 꼽아봤습니다. 네. 예, 저는 아동요리 지도사는 팔색조다 팔색조다.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사실 아동요리 지도사가 수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수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수학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미술, 음악 굉장히 다양한 과목과 병행해서 합해서 같이 수업할 수 있는 네. 또 직업이거든요. 그만큼 다방면에 있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수록 더욱더 빛이 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는 아동요리 지도자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네, 많다고 네, 해요. 맞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인기도 많다고 하고. 영어로 하는 데도 있어요. 요리를. 그렇죠. 네, 영어 클래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아동요리 지도사는 팔색조다라고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 아동요리 지도사 직업을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 주의하면 좋을지 조 박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요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장 기자님 이야기하셨던 이런 음악적인 부분, 네. 그다음 미술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 그다음 알파벳, 네. 그다음에 뭐 가족, 네.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만들어 보는 거고, 네.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오감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도 만져보고 키워봄으로써 또 다른 느낌을 가져가는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한정돼 가지고 어찌 보면 수업이 너무 이제 극도로 재미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개발도 안 되는 분들어 또 이거를 실제로 제가 이제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실습도 해보지 않고 급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맞아요. 흉내만 내시는 분들이 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재미없고 막상 뭔가 하긴 했는데 그런 결과물도 실감도 안 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체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소장님은요? 네, 일단 저는 한 5가지 정도 좀 꼽아보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요리를 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그렇죠. 철저한 네.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애들 뭐 집에 다 아시잖아요. 손 씻어 그럼 물 나면 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뭐 나 혼자 먹을 거면 상관없는데 또 여럿이 먹을 거면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여름에는 뭐 식중독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뭐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뭐 위생에 대한 문제, 또 먼저 불을 간혹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네. 이제 칼을 사용한다거나 네. 아이들의 안전 문제, 네. 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도구 같은 거 떨어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전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제가 아동 요리 지도사 자격증을 땄었어요. 네. 근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손을 또 한번 이렇게 하셨구나. 네네. 이게 한 번씩 담갔다 나왔더니 이게 왜냐면 체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할 때는 재밌는데 우리 또 치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힘듭니다. 네, 일단 체력이 계속 서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이 도구들을 직접 다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세 번째로는 이제 체력을 꼽고, 네 번째는 거의 이제 내가 창업해서 하지 않는 한, 내 스튜디오가 있어서 하지 않는 한 거의 방과후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번 재계약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고, 네. 거의 이제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씩 그 1년의 커리큘럼, 네. 난 어떤 요리를 하겠다라는 식재료까지 쫙 1년의 커리큘럼 네. 짠 엄청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려가 돼야 돼서 좀 다른 분 하시는 거 좀 벤치마킹 좀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구나, 이런 거 좀 예상도 하셔가지고 좀 준비하시는 미리 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님요? 네, 저는
격려가 좀 많이 필요한 직업이 격려.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격려. 사실 아이들이 뭐 음악, 미술, 뭐 체육 이런 것들을 수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아동 요리 지도사 어떤 요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수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른 과목에서 좀 처지지만 이 아동 요리 지도라는 어떤 과목에 들어왔을 때 학교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네.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학생들을 좀 더 격려해줘서 뭐 어떤 다른 수업과의 어떤 친근감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네. 학교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아동 요리 지도사들이 많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가운데 편식을 하는 아이들이 네, 아. 자신이 직접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때 너무 아. 맛있게 먹고 그거를 네. 부모님께 줬더니 부모님도 너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이 자신감을 많이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편식도 많이 줄어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격려를 아이들에게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동 요리 지도사까지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다뤘던 일반 직업과 도전 직업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선정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직업 중에서 오늘 5가지 직업, 일부 직업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다루지 못한 직업 중에서 생각나는 직업, 다른 직업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때 방송했을 때 이제 그 엄마의 부분하고 뭐 창업까지 좀 일어났던 네일 아티스트. 예, 왜냐면 이제 남성분들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창업의 붐이 일어났던 분야가 바로 이 네일 아티스트고요. 네. 결국은 이제 미용 분야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위생 관리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뭐 문화센터, 그다음에 네. 미용실과의 이제 연계 이런 부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큰 규모가 필요 없잖아요. 소규모로도 혼자서도 시작할 수 네. 있는 네. 이런 곳이다 보니까 저는 네일 아티스트가 또 하나의 추천과 또 생각나는 직업으로 생각이 나네요. 이 소장님은 어떤 직업 생각나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엄마여서 그런지 언어 재활사 저는 생각이 나고요. 사실 언어, 우리 특히 이제 국어가 모든 우리가 이제 공부도 그렇고 살아가는 소통이 사실 기본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언어, 올바른 언어를 쓸 수 있게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네. 도와주는, 저는 언어 대할사 쪽으로 네. 이쪽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좀 도전하셔도 좋지 않을까 문득 딱 생각이 나네요. 네. 장 기자님은요? 저도 생각나는 직업이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피부관리사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모나 건강에 지출하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네. 더욱더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장년 여성분들이 좀 강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피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다가 병행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네. 소통하면서 도전해 보기에는 좋은 직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때 이 관리사분이 오셔가지고 저 피부 관리해 주신다고 그때 연락하려는데 제가 연락을 못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2017년도 결산 특집 첫 번째 시간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과 공공사회 서비스 특집에서 다뤘던 직업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선정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 정보 궁금하셨던 분들은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